범죄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가해자들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굴레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범죄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사실 근데 트라우마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범죄 현장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링을 한 초창기의 사건이었는데 2000년 10월 25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사망한 사람이 3명이고요. 한 명이 미수예고죄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 갔다 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 김혜선이라는 자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고 갔는데요. 온 마을 사람이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야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큰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 위에 아이가 팔을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벌리고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발견이 지연되도록 만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이후의 행동인데 팔도 이렇게 벌려놓고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19살 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이 김혜선을 또 마주칩니다. 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족적 한 2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과 몽타주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은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와 이 남동생이 농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혜선이 이 피해자 아이들을 덮쳐서 밀어서 농로 밑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남매를 공격한 이 김혜선은 이 남동생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이 누나인 여학생을 야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끈으로 묶고 강간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족적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나타난 족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신발을 찾는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 진흙개비가 내린 이 마당에 이 족적과 같은 신발의 족적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현장에 썼던 끈, 또 칼 이런 도구들을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은 어제 검거된 이웃마을 30대 남자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간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흉기와 노끈을 소지한 채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약간 범인은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아마 검사를 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이 김혜선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자기가 동물을 학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때 있는 동물들한테는 다
잔혹하게. 잔혹행위를 저질렀는데 사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이런 자였죠. 아, 그러면은 무덤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의문스러웠죠. 출장을 가서 이제 네.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화가 났다는 표현조차도 지금 이 행동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담을 이어가면서 끝없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행동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끝없이 여러 질문들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자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이제 자기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기고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대를 받고 나서 늘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들이 늘 그 마을에 있던 친구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벗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이 사람은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반팔 반바지 안 입어요. 긴팔 입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지금 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 아동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의식을 잃고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노출을 통해서 피해자를 거기다 전시해놓고 마치 형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결국은 범죄 행동에서 그렇게 표출되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죠.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트라우마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이제 문제라고 보통 다들 알고 계신데 이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생리학적 근거가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에서 크게 이제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이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뱀을 봤을 때 깜짝,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편도체에서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단 뱀을 봤지만 뱀이지만 저건 작은 뱀이니까 괜찮아라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해마가 하는 역할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서 기억으로 바꿀 때 이 두 가지가 다 협업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트라우마가 남는 상황일 때에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 해마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편도체가 아주 과잉으로 이제 이것이 흥분돼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기억들은 이것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가 평가돼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나 불안 이런 것들하고만 결합된 상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이유가 있다는 뜻은 거꾸로 이걸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뇌에 이 아까 얘기한 편도체나 이 해마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트라우마를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실험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트라우마를 저희가 뭐 약으로 극복할 수 있거나 그런 단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뭐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다면 사실 피해자, 그다음에 그 남은 가족들까지도 이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아까 그 김혜선 사건에서 중간에 몽타주를 만들었던 그 도주한 그 피해 여성은
그 사건이 2000년도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바깥에를 거의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아직도 커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성폭행 피해자는 그 범인한테 났던 뭐 비누 냄새나 향수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 깊게 남아 있다가 유사한 냄새를 맡게 되면 온몸이 얼어붙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또 방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끝없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그 컴퓨터에 불이 나서 사망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끝없이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힘든데도. 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죽었는지를 자꾸 자기가 경험하려고 하는 고통, 죄책감,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만 건의 범죄 뒤에는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희생된 피해자의 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양의 아버지 이찬 씨가 7년간 술로 괴로움을 달래다 딸의 곁으로 갔습니다. 다 구시하는 거다 정말 어떻게 살아요? 자식을 본 죄인인데 무엇을 말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얼굴을 보려는지 지금 우리 딸이 땅속에 묻고 살면. 사실 범죄 피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가 사실 소홀히 한 책임들도 있죠. 물론 가해자의 비난이 당연히 크겠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구조해야 될 의무는 헌법상 의무예요. 네. 헌법 네. 30조에 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지원책이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땐 매우 부족하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참 범죄 피해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 사전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나온다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그 구조금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은 치료비와 장례비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지원금 지급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한 해 1,000억 원 안팎의 예산 중 집행률이 10% 선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실제로. 근데도 오히려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행위가 그 범죄 피해를 더 상기시켜서 못 네.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그렇죠.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피해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포섭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범인의 형량에만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고 저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이 마련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거 다 이용하셔야 되죠. 네. 예.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그 피해로 인한 다른 범죄가 재생산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선생님?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을 결국은 한 번쯤은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을 주로 많이 다루시는 또 방송도 하시니까요. 저는 매주 봅니다. 네네네, 전문이시니까요. 그래서 정말 칼든 살인을 하는 그런 사람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방향성을 잃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진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른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나르시시스트. 뭘 모른 척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너 알고 있었잖아. 한국의 사이코패스, 시대의 살인범 유영철을 능가한다는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한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나르시시즘을 만들어내는 범죄입니다. 이른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위에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분, 두 분. 네. 단 두 분만 빼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내 주위엔 정말 악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죠. 혹시 오늘 만난 분들 중에 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악인이다 생각되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실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규범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악인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분이 좀 떠오릅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 네. 악인인 것 같아요. 악인. 왜냐면 모두가 그 소수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상대방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나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상대방은 조금 더 위험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스크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오히려 더 벗는 인간들이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악인이죠. 네, 그러면 그건 악인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정말 악인이고 나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그리고 나르시시즘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쉽게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악인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 다음에 뭐 공정함, 뭐 책임감 이런 거 다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연민도 없고요, 애착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길바닥에 누군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갑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가장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저는 3번 아이의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한테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사진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자, 지갑의 회수율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압도적 차이죠? 15, 20, 88.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고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세 종류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해 가실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떤 지갑이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딜레마는 야, 이렇게 하자니 얘가 힘들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피해를 봐. 이런 걸 다 딜레마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곳간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요. 이제 발각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그런 긴박한 상황에 지금 보여주신 표정은 왜 어려운 걸 시켜 나한테는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도망쳐 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어보겠어요. 차라리. 애기가 우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가게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또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음향공학과 전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보면 안 될까요? 부터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아이를 죽인다로 가지 않아요. 네. 아기를 즉각적으로 죽인다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애 죽여.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용적인 걸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약한 자나 아니면 소수를 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하죠. 망설임이 없다. 예. 그래서 딜레마 문제를 주고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특이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면도날 면도 수영할 때 그걸로 몸을 자른 사람이 특히 발을 자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 범인 발을 꼭 확인해요. 네, 이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에 가로와 세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전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지름이. 네.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고.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네, 거 네, 치자면은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는 네. 없잖아.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끔찍한 인간들이죠. 자, 그런데 역사 속으로 또 한 번 좀 더 들어가 보면
집요하고도 창의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로 가봤는데 정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기구. 예.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합니다. 팔라리우스 황소. 팔라리스가 기원전 6세기에 제우스 신전을 지으라고 왕의 명을 받은 현장 책임자인데 이 인간이 일꾼들을 선동해서 왕위를 찬탈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잔인해지죠. 그런데 이 팔라리스가 그 전에도 사람을 정말 처형을 많이 했는데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못 만드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과학자이자 조각가인 페를라우스에게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처형 기구를 만들어라.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정도로. 그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를라우스가 노쇠로 소를 만든 겁니다. 자, 노쇠가 왜 노쇠냐? 열 전도율이 좋아. 장기까지 다 익어버려요. 익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구가 유난히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이 화상이나 열상이 되게 높으니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악의적인 건 사실 저렇게 화형당하면 대부분 질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질식하는 것도 막은 거예요. 네. 몸이 그러니까 화형이나 이런 거 시킬 때는 사실 묶여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사실은 풀려 있는 상태에서 막 더 몸부림치고 이래서 더 잔인해서 그런가? 더 몸부림치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처형자의 비명이 계속 죽을 때까지 소 입을 통해서 나오나요? 아, 정답. 정답. 네. 이 입에 뚫려 있는 거. 여기에 나팔이 들어가요. 진짜. 나팔이 들어가서 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저 황소의 입으로 모든 그 사형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이 마치 소의 울음소리, 아주 절규하는 울음소리처럼 된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같은 장면을 시청각으로 볼 때보다 청각으로 볼 때 더 정서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아,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런데 팔라리스가 이제 이걸 딱 받아들고 야, 흡족해 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희생자 바로 제작자 페릴라우스. 네. 페릴라우스를 여기다 넣고 페릴라우스가 죽기 직전에 꺼내서 돌산에 방치해버려요. 와. 인과응보. 팔라우스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실각하죠. 정권을 뺏기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노쇠 안에서 황소 안에서 처형당합니다. 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부터 먼저 한국의 사이코패스 알아볼까요? 어민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을 능가한다는 얘기를 듣는 어민수. 유영철은 그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8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냐, 얼마나 그리고 악의적이냐, 뭐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있고 여기에서 40점 만점을 놓고 이제 25점 넘어가면 사이코패스. 근데 이제 유영철이 28점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 이 어민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한다면 40점 만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가족, 자기 부모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험 설계사를 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면 어떤 장애에 주로 지급이 많이 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어민숙은 눈을 노리고 있다. 눈을 그냥 찔렀다니까요. 약물을 집어넣고. 첫 번째 남편을 사망하게 하죠. 오빠도 그리고 어머니도 실명시켜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실은
여기 가사도우미, 자기 집 많이 도와주신 가사도우미 분이 계세요. 사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지도 못하죠. 근데도 그냥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그 가사도우미 분 남편은 사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불안감을 못 느껴요. 이 정도 했으면 자기가 숨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죽이고 불질러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엄윤숙이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장례를 마쳤어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이트클럽을 갑니다. 아, 다음 남편. 네, 그렇지. 자,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이번에 종회기원에서는 철저하게 1인칭 살인자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 책이 얼마나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묘사가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 프로파일러나 아니면 수사관들 역시 사이코패스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할 때 이 책을 주위에 추천하고 본인 스스로도 읽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살인자의 1인칭 시점, 즉 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다 보니 읽는 내내 우리 자신도 마치 살인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종회기원에서 주인공 한유진은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건장한 체격의 26살 청년입니다. 어머니와 죽은 형을 대신해 입양된 친구 혜진과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새벽녘 유진은 비릿하고 진한 피냄새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같이 사는 친구 혜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혜진은 유진에게 어머니와 통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진은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자리에 앉아 어둑한 방을 밝히기 위해 불을 켠 유진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방 안이 새빨갛게 피로 물든 겁니다. 침대, 침배포, 이불, 베개 알 것 없이 그의 몸이 닿은 곳은 죄다 빨간 피가 낭자했기 때문이죠. 방바닥에도 핏자국과 피 묻은 발자국들이 다닥다닥 찍혀 있었고 그의 얼굴, 검정 스웨터와 운동복 바지와 양말까지 선지처럼 응고된 핏물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방문을 당겨 열고 복도로 나갔다.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핏자국과 발자국이 방문에서 복도를 지나 계단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금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나는 문짝에 등을 기대고 서서 평소 청군이라 부르는 머릿속 낙관주의자의 속삭임을 들었다. 꿈이야.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라고. 현실에서 이따위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 방 밖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전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금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끔찍한 장면을 봤는데 구름 속을 헤엄치는 금붕어, 황금 파도가 도대체 웬 말이냐고요. 보통 우리들은 신비롭고 설레인 걸 느낄 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진은 피투성이의 집안을 보고 저런 기분이 든 겁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끔찍한 장면이 유진의 눈에는 마치 아름다운 풍광을 보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좋은 감정과 연결되면 안 되는 비극과 이 좋은 감정을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연결선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좀 섬뜩하시죠? 이상하긴 하지만 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층도 피투성이로 도배된 위층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주방과 계단을 가르는 칸막이 벽 및 피 웅덩이 안에 맨발 한 쌍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만 빼고요. 유진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긴 머리채를 얼굴에 덮어쓴 여자가 죽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은 죽은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누군지 확인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눈앞이 어둡게 왔다. 멀미가 났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뱃속에 뜨거운 모래가 가득 들어찬 기분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 곁에 주저앉은 채로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암전된 머릿속에 불이 들어오기를, 그리하여 뭔가를 해볼 수 있기를, 내 안의 시계가 알람을 울려 이 악몽에서 건져내 주기를 기대했다.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체적인 반응만 있을 뿐 유진의 감정 표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 강한 트라우마가 올 만큼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느끼면 어마어마한 상실감으로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부정하거나 현실 자체를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려고 하는 태도도 많이 보입니다. 즉, 우리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 장면과 그 사건에 대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정 제어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살인과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마주하면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감정, 즉 feeling은 감각, 센세이션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정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떤다, 슬프기 때문에 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울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그런 정반대 방향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감각을 통해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유진은 감각은 있지만 이런 신체적 반응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죄다 신체적인 반응, 즉 감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나 대상이 나에게 주는 물리적인 경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묘사뿐이죠. 어머니의 죽음 앞에 본인의 감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대목이라는 거죠. 유진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는 혜원의 말이 생각났다. 그것이 무엇일지 몰라 겁이 난다는 말도 어머니가 동생인 정신과 의사 혜원의 말을 듣고 일기에 기록한 것인데요. 유진의 심장은 보통 걸 가지고는 혹은 보편적인 대상을 가지고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뭘 볼 때 흥분을 하고 즐거움을 느낄까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보면 그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감이나 쾌감을 주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죠. 대부분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보통 남의 극단적 고통이나 그 고통의 산물을 봐야 흥분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울터리를 벗어나도 너무 한참 많이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사이코패스적인 연쇄살인마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유진 역시도 자신이 가장 끌리는 것은 겁먹은 것인데 특히 등 뒤에 대한 육감이 남자보다 2배로 뛰어나면서 겁은 2배로 많은 여자들의 두려움에 짜릿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남의 두려움은 나에게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쾌감과 고통의 연결 회로가 완전히 엉뚱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 유진은 개병이 도진 날이면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는데요. 밤길을 걷고 있는 여자를 자신의 놀이상대로 점찍어 둡니다. 영감을 받은 머릿속 목소리가 퀴즈를 냈다. 손에서 금반지를 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끔찍하지만 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자를 생각을 꿈에서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아파할 테니까. 금반지는 내 것이 아니니까 등등 다양한 답변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금반지를 속으로 빼앗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진은 어떤가요? 별 망설임 없이 답을 달았다. 손가락을 자른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걸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심리학에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5명, 반대쪽에는 1명이 있죠. 레버를 쥔 당신은 한쪽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5명의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인 1명 쪽으로 레버를 돌려 기차를 진행시키죠. 하지만 이렇게 결국 대를 위해 소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평범하고 양심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하면 어쨌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번민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야? 라며 고민하지 않고 그저 실리적으로 판단을 즉각적으로 내리는 사람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윤리적인 혹은 그 사회의 윤리적인 경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준다는 연구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본질적으로 진짜 악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번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진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레버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놀이가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길을 가던 또 다른 여자를 자신의 놀잇감으로 바꾸었고 그는 쾌락을 위해 그 여자를 죽여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모습을 어머니가 목격하는데요. 쾌락을 위한 살인은 결국 어머니까지 죽이게 된 비극의 방아쇠가 되었죠. 망각은 궁극의 거짓말이다.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이다. 내 머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패이기도 하다. 어젯밤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해결책으로 망각을 택했으며 내 자신에게 속아 바보짓을 하며 하루를 보낸 셈이었다. 유진은 어머니를 죽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망각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이코패스들이 말하는 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망각이 꽤 다르다는 거죠. 사이코패스들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잘 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내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때 보통 어떤 걸 기억하나요? 당연히 짜장면의 맛이죠. 그런데 혹시 그 그릇의 색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거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그게 뒤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인 짜장면의 맛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릇의 색깔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안 하는데도 말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증거를 내밀며 살인의 어떤 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범죄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게 우리와는 다른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범죄 도구를 들이밀면서 이 칼로 그 사람을 해쳤지 라고 말해도 사이코패스들은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내쉬던 거친 숨소리나 비릿한 피냄새 등 그들을 흥분시켰던 것만 기억을 할 테니까요. 책에서는 유진이 면도칼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고도 망설이죠. 정말 내가 그랬는지 아닌지. 면도칼로 다시 그날의 범행을 그대로 재현하자 그날의 기억이 그제서야 떠오릅니다. 유진도 범행 도구보다는 살인을 했던 손끝의 기억만이 뇌리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그 행동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기억을 사이코패스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수사관,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을 교육할 때 많이 읽히게 한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봤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걸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어떤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보게 하기 위해 이 책을 권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이 책이 사이코패스를 완벽하게 정리해 놔서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의 심리적인 그 중요한 특징을 미묘하게 잘 보여줬다는 거죠. 저는 괴물 하면 떠오른 단어부터 생각을 해보다가 우선은 많이들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그게 뭐 생각이 나니까 정신과에서는 그냥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가까운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그 무슨 검사가 있지 않나요? 근데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를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임으로. 근데 그게 뭐 표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그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 20개 항목이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보통 25점 정도를 경제성으로 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제임스 펠런이라는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사이코패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 네, 시켜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 과학자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2000년에는 성체줄기 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 과학자.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서 찾을 수 있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그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라고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1년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그래서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난 폭력전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데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모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머머머. 이제 전전두 피질 하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동요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예요. 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이제 이 과학자의 사촌이 계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 대 몇 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놈 만들 때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듣잖아요. 이것이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 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 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 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 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마오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이제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요. 워리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좀 더 띠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가는 게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 저하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대개 아동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3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That's the second thing. So it's a brain damage, the genetics. The third key thing is abuse. And how that... I analyzed all of them, 5 of which I determined were the brains of psychopaths.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발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감정을 실어서 농담이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제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우리 장난이었잖아. 이게 더 위험한 거 같은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태워 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기응변이 좋아서 난 잘 풀려났어. 난 평범한 사람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었어. 근데 교수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부모는. 부모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약을 배달을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럼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양로원도 가고 장애인 수용시설도 약 배달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땐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이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거예요. 환경이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의무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다.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공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제 감정적 공감은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울컥해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은 뭐냐면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위봉투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주고 서로 힘 북돋아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군요.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진짜.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네. 그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생리 해부학자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은 중요치 않아. 바꿀 수 없어. 굳이 한다면 8대2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야 5대5야. 태어난 거 반절, 양육 환경이 반절이야. 늘 무지하게 싸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그렇네요. 자기 삶으로 증명했네요. 내 삶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 건가? 또 있다면 몇 %가 있고 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여성은 1%, 남성 3% 정도니까 2% 정도 항상 존재해요. 아 그러면 그 인구의 2%라면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 현장 안에도 여기도 한 명쯤 꽤 많은 거죠. 한 명 정도 있을 수가 이 있는 중에서 거죠. 한 명 정도. 이게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너무 안 좋은 형질이라면 분명히 진화상 도태돼 버려야죠. 누구도 협조를 안 할 테니까. 근데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난 빈도는 2%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인종, 지역을 가더라도.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유전자 풀은 2%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때는 독선적이지만 전시에는 어떨까 생각해 본 거예요. 본인이. 전시에는 거리낌 없이 총을 쏠 거야. 네. 나의 주저함이 우리 아군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총을 맞고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장군이겠네요.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동할 거야. 저 너머에 가면 우리 뭐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있다. 우린 집단 내에 공고의 2%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들이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난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걸 자꾸 병적이라고 보지 말고 또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치 이들만 이제 덜어내면 우리가 속가내듯이 이렇게만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질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부모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리더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기능을 하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가치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면 진짜 미래 사회에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마이너리티 바로 리포트 그냥 제거하고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차별을 하는 상황들이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한때는 다 막 색출해 죽이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해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는데